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현지 시간 10일 일각의 주한미군 철수 감축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북한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찾아 시리아 외교장관과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 수교국으로 남아있던 시리아와 수교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한때 친북 국가였던 시리아와 전격 수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가 그간 13만 명이 넘는 현지인을 치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동명부대는 내과와 치과, 성형외과, 수의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무대를 운영하며 대민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 2회 작전 지역 내 5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루 평균 30여 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KF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세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 감축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의 대응 능력도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주한미군 철수 감축은 문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에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and to continue to deter against North Korea. 이들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적자를 연계시키며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최근 미 국방부가 북한 등 다른 위협 대응은 동맹국들에게 맡긴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언급됐습니다.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한편 주한미군 철수 감축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높일 거란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우리 군이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6시 30분쯤부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림청 진화 헬기 투입 전 북측에 대북 안내 방송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우리 측 인원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으며 MDA 리남 산불 진화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 정식으로 수교를 맺었습니다. 시리아는 그동안 북한의 혈맹으로 불리며 교류가 어려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를 맺으며 외교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아사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쿠바와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있던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966년 북한과 수교 이후 혈맹으로 불리던 시리아는 지난해 12월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과도 정부가 수립되며 외교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시리아에 대표단을 보내 수교를 추진했고 2달 만에 수교가 이뤄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 서명한 뒤 양자회담도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여건이 나아지면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 또 내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리아 국민을 위해 의약품과 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제1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북한 방침에 따르지 않고 한국 시민단체로부터 지속해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시민단체는 지난해 이래 조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단체는 영화 제작비 부담과 촬영 등의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화는 조선학교 차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라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도쿄 등지에서 개최된 조총련 주최 무용공연에도 한국인 문화기획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조선학교 문제를 한국에 알리는 활동을 펴고 오사카를 찾아 조총련 소속 학생들과 교류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작년 10월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라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조총련을 상대로 통일사업 중단, 조선학교 지원단체와 관계단절 등을 지시한 것으로 산케이신문은 전했습니다. 산케이는 조총련이 한국과 교류를 지속하는 배경에 대북 제재에 따른 자금난과 조선학교에 한국 국적 학생이 많이 다닌다는 현실이 있는 것으로 해설했습니다. 이어 조총련의 일부 특수사정을 바탕으로 독자 노선을 걷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레바논에서 유엔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장병들인데요. 이들이 2007년부터 시작한 대민 의료 지원이 누적 1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동명부대 장병들의 대민 의료 지원은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라는 찬사를 받는 주된 요인입니다. 분쟁이 발생했던 지역 여건상 현지 의료 체계가 거의 마비돼 기본적인 진료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명부대는 대민 의료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누적 진료 인원 13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동명부대 현지 의무대는 내과와 치과, 성형외과, 수의과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작전 지역 안에 5개 마을을 주 2회 순회하며 찾아가는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가 운용하는 치과 진료버스는 유엔 레바논 임무단 안에서 유일하게 기동성을 갖춘 이동식 치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3만 번째 의료 지원 주인공이 된 로카야 파키흐 씨는 동명부대의 헌신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며 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동명부대는 2007년부터 레바논 남부 지역에 파견돼 중동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의료 지원과 생필품 공여, 시설물 준공을 비롯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든든하고 진정한 친구임을 전하기 위한 부대의 진심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모든 부상병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북한군들은 병원에 있던 국군 부상병을 무참히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역사의 비극,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에 대해 안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오 바로크 풍의 시계탑과 태극 문양이 그려진 난간. 대한의원이라는 현판이 걸린 이 건물은 1907년 대한제국의 대한의원으로 시작해 일제히 경성제국대학교 병원, 그리고 광복을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본관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급격한 전선의 붕괴 속에 3천여 명에 달하는 국군 부상병이 발생하자 이들은 서울 시내 병원 곳곳에 후송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후송된 부상병은 100여 명. 그러나 6월 28일 새벽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지고 서울은 함락당합니다.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소위 해방자를 자처한 북한군들은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학살을 시작했고 환자들의 안전도 곧 위험에 처합니다. 이곳은 당시엔 병원 뒷산이었습니다.
국군 경비소대는 부상병들과 함께 북한군에 맞서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고 결국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부상병들에게 닥친 운명은 참혹했습니다. 병원에 들이닥친 북한군들은 국군 부상병을 사살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만행은 부상병과 민간 환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국군 부상병을 살해해 침상을 확보한 북한군은 병원을 강제로 그들만의 병원으로 전환시켰고 남은 의료진을 향해선 수술을 잘못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우리 북한군 이 부상병 수술해서 살려라. 뒤에다가 이제 총을 겨누고 그렇게 수술을 했대요. 교수분들 핵심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납북당한 거. 북한군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살된 시신 일부는 창경궁과 해화동 앞에서 소각됐고 석탄 저장고에 생매장된 시신과 안매장된 시신은 서울 수복 이후에 미군에 의해 발견됩니다. 이름 없는 자유전사들의 희생은 미국 한국전쟁 범죄조사단 조사 결과에도 기록됐고 202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2년 6개월에 달하는 조사 끝에 집단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상당수는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채 이름 없는 자유전사로 남아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6.25 전쟁 직후 서울에 들어온 북한 인민군이 국군 부상병과 우리 측 민간 환자 300여 명을 총살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집단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이용남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6.25 전쟁 직후 일어났던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가 어떻게 또 최종적으로 북한에 의한 집단 학살로 규정하게 된 건가요? 네, 이 사건은 그동안 6.25 전쟁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부상병이 사망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만 무성했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 당시 서울대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로 근무했던 그 친족분 한 분이 이 사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사건을 신청 접수받고 본격적으로 조사하였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진실규명될 수 있었던 이유는 6.25 전쟁 당시에 미 8군 예하에 설치된 한국전쟁 범죄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3일 만에 거의 그 공격과 방어를 하다 보니까 북한 인민군도 부상병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북한 인민군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점령을 했는데 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국군 전상병이라든지 민간 환자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당시의 가해자입니다. 범죄자죠. 인민군의 실명도 나왔는데요. 인민군 그 이강국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28일 서울대병원으로 갔고 인민군 지휘관의 지시로 서울대병원 1층에서 3층까지 다니면서 말 그대로 부상병을 총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저희가 조사 결과로서는 약 1000명 정도의 희생자가 추정이 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는 최소 330여 명의 그 희생자를 확인했다라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의결한 뒤에 정부의 북한 당국의 사과 요구 그리고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번 그 결과 보고서의 아쉬운 점이 가해자의 실명은 정확하게 저희가 밝혔습니다. 북한 인민군 사사단 그런 인민군 병사들이 약 50명 정도가 가담을 했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국군 전상병이라든지 민간인 희생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내에 당시에 그 KWC 전범조사단이 현장 조사까지 마쳤거든요. 현장 조사까지 마쳤는데 서울대병원 그 야산에다가 전상병의 시신을 방치하거나 묻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일부 그 북한 인민군은 그 시체를 트럭 한 대에 여러 차례 실어서 한강변에 묻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해 발굴이 시급하다. 유해 발굴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뭐 국군의 군번이라든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 발견이 되면 정말 이 국군 그 전상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 그 후손들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선양할 수 있는 좋은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국군 전상병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작업을 위해서는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면 유엔과 각종 인권운동 국제기구에 이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전쟁 중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국군 부상병에 대한 그 보호는 국제 규범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제네바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1864년에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그 전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이라든지 특히 부상당한 병사들은 실질적인 포로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은 포로의 지위 내지는 부상당한 국군 전상병에 대해서 정말 그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에도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재래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충분히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사건을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 사건은 명백한 전쟁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이고 국제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남 진실화해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과학기술 강군을 선도하는 국방과학기술 인력과 경제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연구의 산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과기사관을 김효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작전인 스톡스넷은 바이러스 공격으로 이란의 원심 분리기 수천 대 중 절반을 멈춘 사건입니다. 세계 최초로 물리적 피해를 초래한 사이버 공격인데다 사이버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경우라 국방 분야에선 중요한 케이스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곳이 8,200 부대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 영국 도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정보통신본부와 이름을 나란히 하는 부대입니다. 8,200 부대가 이름을 떨치는 비결엔 스마트한 부대원인 탈피오트가 있습니다.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제도입니다. 아이온돔, 에로 미사일 등이 이들의 머리와 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도 아이온돔 못지않은 K무기 제작에 꿈을 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 전문 사관입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쪽에 대한 흥미나 어떤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하면서 이 국가안보에 더 큰 범주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무기 개발을 하는 것을 꿈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원대한 꿈이지만 과기사관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어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기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원분들이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복무하는 기간 동안 나름의 성과를 내고 큰 꿈을 차근차근 실현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기사관을 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들이 굉장히 보람차고 또 가치 있는 연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과기사관 끝나고 대학원에 갔다가 다시 졸업해서 또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사 같은 이공계 5대 전문직이나 스타트업을 생각했지만 미국 CNN이 한국이 방위산업의 메이저리거가 되고 있다. 포브스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세계가 K방산에 주목하자 ADD로 다시 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전쟁 같은 이슈가 많아서 방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직장으로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자마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F-16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F-16 전투기가 투입된 건 무려 29개월 후였습니다. 자주 국방을 위한 독자적 무기 체계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K방산 미래를 선도하는 과기사관의 자세한 정보는 과기사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함정, 무인기, 전차 등 다양한 무기 체계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는 다양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스텔스 도료입니다. 일반 도료와는 다르게 개발되는 스텔스 도료는 어떤 원리로 개발되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최초 개발입니다. 스텔스 도료를 만드는 것들을 실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르페인트 연구소장 방양국입니다. 노르페인트의 개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건축용 도료부터 산업용 도료, 스텔스 도료 등 다양한 특수 도료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군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레이더나 각종 다양한 탐지로부터 아군의 무기 체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스텔스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자파를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X밴드입니다. 약 한 8에서 한 12GHz의 X밴드를 쏘고 그거를 흡수함으로써 피탐을 하는 가장 잘 활용되는 전파인데 해군, 공군 다 공이 유사한 전자파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전파, 흡수 물질을 사용하는 게 스텔스 도료이고요. 흡수된 전자파는 다시 열 에너지로 변환하고 일부는 다시 발산하는데 전혀 180도로 다른 각도로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해서 얼마 안 가서 소멸하기 때문에 레이더의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 스텔스 도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일반 도료는 안료, 수지, 첨가제, 용제 또는 물 이렇게 4가지나 5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물론 스텔스 도료도 이 5가지나 4가지 원료들로 기술이 이루어지는데 스텔스 도료의 핵심적인 기술은 효과적으로 레이더를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할 수 있는 특수 원료를 넣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기능이고요. 이런 특수 원료들이 보통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들이 그 무기 체계에 적용이 되게 되면 하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정 도막 두께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는 방법도 일반적인 도장 방식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스프레이 방식으로 기체 전체에 균일한 도막 두께로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능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투기에 발라졌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전투기에 발라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출격한 지 몇 번 안 돼서 다시 박리가 일어나면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바인더들을 써서 잘 감싸줘야지만 스텔스 도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텔스 도료는 일반적인 도료보다는 비교적 두껍게 도장이 됩니다. 소재의 부착력을 극도로 부여할 수 있는 하도가 도장이 되고 그 위에 스텔스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도료가 1mm 이상 도장이 되고요. 또 스텔스 도료를 보호할 수 있는 상도층이 또 도장이 됩니다. 또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들은 그 기체를 감싸고 있는 부위가 아주 균일한 도막 두께로 도장이 돼야지만 그 성능을 균일하게 저희가 전파 흡수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기계에 의존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에너지 손실도 많이 오고 저희가 도장 기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도료 방식이 아닌 저희가 패드 형태로 미리 만들어서 특수한 접착제를 적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소재에 관계없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개발이십니까? 예, 최초 개발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 기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요. 더 균일하게 더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분사 방식이나 이런 특수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미리 균일한 도막 두께로 만들어 놓은 패드를 기체에 붙임으로써 저희가 스텔스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mm든 2mm든 저희가 그 기체에 적합한 도막 두께를 미리 맞춰서 세팅을 한 패드가 기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고요. 또 부착력 또한 저희가 특수 접착제를 씀으로써 굉장히 오랫동안 접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료에서 패드 형상으로 저희가 가져온 것처럼 그런 획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의 스텔스 도료는 우선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인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인기에는 스텔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피탐을 낼 수 있는 무인기에 적용하는 부분하고요. 육상 무기 체계에서는 그 지형 환경에 맞게끔 위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눈에 안 띄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발현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상에 적용이 될 때는 또 오랜 동안 항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차열 기능도 접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체 열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끔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저희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육상 무기 체계, 그리고 해상 무기 체계, 그리고 전투기에까지 다양한 범위의 스텔스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각각의 놓여진 조건에 맞게끔 또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부여해서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병무청이 2025년 2차 국군체육부대 선수 남자축구 부문 2차 합격자 6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수비수 4명과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을 선발키로 했습니다. 합격자는 대전 하나시티즌 김현우, 박진성, 임덕근, 김인균과 서울 이랜드 김민규, 인천 유나이티드 민경현이며 이들은 오늘 6월 2일 입영 예정으로 1년 6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며 그라운드를 밟게 됩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 일상 속 친숙한 소재를 통해 광복의 의미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표현하고 확산하기 위한 광복 80주년 이모티콘 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 참여는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능합니다. (4월 11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중 꽃 구경하기 가장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봄 기온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급변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저기압의 접근으로 오후부터 전국적인 강수와 함께 태풍급의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도 뚝 떨어지겠으며 곳에 따라 뇌우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대구 8도이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9도로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작전에 기상의 영향이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입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은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나 충청 이남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며 구름만 많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으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